유식에서는 세 가지로 세계를 보는데 우선 첫 번째 앞서 보는 것이 이제 변계 소집성이었죠. 변계 소집성은 언어와 형상만으로 세계를 규정해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의 가장 중심이 뭐라겠습니까? 아주 가장 작은 것이 나라고 사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주 바늘끝도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처럼 다른 거 걸리면 넘치는 너그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나라고 하는 것을 탁 건드는 순간 아주 적어져가서 아무 공간도 안 보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건드려지면 그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게 나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알아서 상처를 안 받아야 되지만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나를 다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설사 변계 소집성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인식체계로 하지만 현재 우리를 이루고 있는 전체적인 힘은 변계 소집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건드리면 변계심이 더 계속 건드려서 아까 말한 대로 마호메트가 말한 대로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계속 변계 소집성으로만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안 매야 되지만 상대도 매이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의탁이죠. 변계 소집성이 있고 의탁이 의탁이는 이렇게 되고 이제 뒤에 자성 뒤에가 또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또 숨어 있습니다. 의탁이는 것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생성된다,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면은 모든 것은 다 타자로 일어나는 거죠. 내가 생각되는 것은 전체가 다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자라는 것은 타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타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타가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가 뭐가 됩니까? 타가 되는 거죠. 우리 원력을 쓸 때 자타일시성불도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자를 성립시키는 것은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 자가 성립되는 거고, 자기는 누구를 성립된가? 타자를 성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성립시키면서 삶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놓치는 거예요. 왜 놓치느냐면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돌아볼 이유가 없었어요. 공기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공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물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것이었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기 시작합니다. 뭐가 섭니까? 나조차 못 살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보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기, 물 건드린다는 겁니다. 이 삶의 그전에는 이것은 생각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타자가 공기, 물 중도 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도 그전에 아직 그 상품화돼서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공기를 사 마실 정도까지는 아닌 모양입니다. 한국 공기는. 제주도에 있는 산소를 K처럼 담아가지고 상품으로 한번 나왔어요. 한라산 공기를. 그런데 아직 그것을 누가 많이 하는데, 이제 그것, 무슨 산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처음에 제가 90년대 초반인가, 80년대, 90년대 전후에서 외국을 좀 이곳저곳 가봤는데, 제일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사먹고 있더라고요, 물을. 여기는 물을 사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10여 년도 안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계속 물을 사먹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물도 이제 좋은 물이니 나쁜 물이니. 그 물이 이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물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기든지 어떤 나라든지 타자를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의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간과 인간기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농사를 안 지면 우리 못 사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안 지면. 농사가 우리나라는 지금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은 쌀을 제외하면 20%도 안 된다고 그래요. 20%도. 식량 자급률이요. 콩이니 밀이니 밀은 뭐 98%가 수입합니다. 밀은 98%를 수집해요. 근데 배가 면 음식을 먹어가지고 배 아픈 사람들 대부분이 한국 땅에서 나온 밀로 면을 만들어서 먹으면 배가 안 아픈 사람이 거의 80% 이상이 배가 안 아파요. 속이 더불어 가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면은 이 세계적으로 먹는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데 통제하는 것은 어디만 통제하느냐면은 농장에서 무슨 농약을 쓰는가는 각국이 통제를 해요. 그런데 배 실을 때 어떻게 보존하는 것은 다 눈 감기로 되어 있어요. 눈 감기로. 밀을 밑에다가 배 밑에다가 엄청난 창고에 넣어놓고 넣는데 3, 4개월씩 오면은 거기서 열이 나서 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입해 먹을 사람들은 거기다가 안 썩도록 하는 농약을 쳐야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썩으면 적당한 온도가 되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싹이 안 나도록 하는 농약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밭에다가 농약 치는 것은 전 세계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일단 배에 싣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5가지 농약을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묵인하는 거예요. 그걸 안 치면 실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과일이니 농산물은 전부 다 100% 기본적으로 5가지 농약을 치는 거예요. 색이 안 변해야 돼요. 색 변하지 말라는 것도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밖으로 수출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고 다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농산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자몽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그럼 미국 사람이 한국 배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말할 수 있게 딱 돼 있어요. 한국 배도 실어내려면 그 신선도를 유지하고 색이 안 변하고 안 썩고 씨앗이 안 나오고 뭐 하도록 위해서 그걸 다 하고 가야 돼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독성을 최소화하거나 또 뭐 다른 걸 해서 농약을 덜 친지는 모르지만 얼마 오래 전까지는 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기록을 읽은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배에 실은 것은 묻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밀을 아주 많이 먹는데 98%를 수입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2% 정도 하는데 이것조차도 소비가 잘 안 돼요. 서울에 한국에서 나온 그 이름조차도 우리 밀이라고 붙였어요. 상표를. 그런데 장사가 안 되니까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약간 비싼데. 사줘야 되는데 왜 못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짜장면이든지 우동이니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인데 비싼 재료를 사면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건 높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높이기가 어렵냐면 정부가 물가 지수를 할 때 짜장면이 우동이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을 올리면은 공산품하고 달리 바로 눈치를 보도록 돼 있어요. 못 올리니까 이제 싼 걸 사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양을 좀 줄인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 농사를 진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거의 다 애국 사람들인 거예요. 네. 우리를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한국 농민뿐 아니라 애국 농민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애국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도 되면은 대기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농사가.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의 농진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농사 진 사람들은, 조그만 농사 진 사람들은 우리하고 크게 다름없는데, 대규모 농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시카고에 가면은 미국에서 무슨 면화라든가 이런 것을 총집결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미국의 농사만 진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계로 수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 작황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시아에서는 올해 작황이 얼마 나서 예상 것이 얼마 될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얼마 될 것이다. 무슨 얼마, 그걸 다 잊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대규모 농토에다가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너무나 무엇이 풍년이 들었으니까 농사를 반만 지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농토를 반을 놀래요. 대신 그 사람들이 수출 단가를 조금 높이고 정부가 논 땅에 대해서 농사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맞춰가지고 항상 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오르면 오르겠지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지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겠도록 그렇게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사는 것은 의탁이지만 삶의 내용은 변개 소집성인 거죠. 의탁이면서도 변개 소집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성립시키는 음식물 하나, 공기 하나, 물 하나,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이 철저히 의탁인데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변개 소집성입니다. 그런데 의탁이 자성인, 그 의탁이 자성은 분별이다 그러는데, 자성은 분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까 그 씨앗 이야기했죠. 언제 꽃이 피는가? 그 꽃을 피는 개화의 그 정보가 있는데, 꽃 속에는 개화를 알아차리는 거죠. 밖의 온도가 얼마인가를 아주 미묘하게 알아차리는데, 그건 우리가 알아차린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닷물이 0.2도인가 몇 도인가만 딱 올라가면은 물고기의 이동이 시작돼요. 우리는 1, 2도 높아져 가서 큰 차이를 안 느끼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느 정도 느끼는 것이 늘어가지만 고기들은 0. 몇 도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고기들이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민감하는데 꽃이 개화기를 실기를 알리는 건 더 민감할 거예요. 공기의 흐름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그래서 무엇인가 일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꽃이 피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다 분별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꽃을 주체적으로 보면은 꽃이 개화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고, 공기가 유전 정보를 끌어낸다라고 보면은 공기가 유전 정보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개 다 어떤 것이 먼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꽃이 피어야지 하도록 요구되어진 것은 꽃에 있었던 게 아니고 공기가 있었다, 먼저. 그래서 이 공기의 변화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지구에만 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죠. 우리에 보면은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존층이 파괴되면은 바로 우주에서 오는 가지 열선들이 이제 여기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전체적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현생 생명 체계로서는 생명계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오존층이 싹 사라지면은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계는 일단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새로운 공기층에 맞는 생명계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구상의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태양계가 하는 거예요. 태양계가. 그럼 태양계가 하는 것은 태양이 하느냐? 우리 은하에는 거대한 블랙홀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이 블랙홀이 태양계의 별들이 뺑뺑 돌면서 우리 한 바퀴 뺑 돌면은 똑같은 데 돌기 어렵잖아요. 계속 밀려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그랗게 돌면은. 그런데 밖으로 돌지 않고 이 중력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중력이 잡아다니는 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나가는 힘과 안으로 잡아다니는 그 조화를 맞춰서 우리 은하가 항상 저런 상태로 유지하는데 그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속에 들어있는 블랙홀이에요. 이걸 암흑에너지라고 그러는데 보이진 않아요. 물론 블랙홀만 암흑에너지는 아닙니다. 암흑물질, 암흑에너지하고 암흑물질은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은하의 현 상태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 보이지도 않는 물질이. 그래서 지구가 태양계가 현 상태를 유지해서 생명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또 여기만 걸쳐 있느냐? 주변 은하하고 같이 또 연결이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생명계가 살 수 있는 적당한 것이 돼 있는데 은하계가 하도 많으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되는 것이 1000억 개의 은하계예요. 한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것이 현생 우주를 보면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먼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또 우주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은 이것을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게 하는 힘을 암흑에너지라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어울려 가지고 현재 우리 생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생멸로 보면은 자기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우주의 얼굴이 되긴 하지만 거의 개인 얼굴인 거죠. 내 얼굴이 네 얼굴하고 다르지만 이 관계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의타기의 자성은 분별인 거예요. 분별. 완벽한 분별인 거예요. 꽃이 지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꽃씨를 이제 딱 사와가지고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 열매를 못 먹게 만들어서 씨가 안 되게 만들어서 계속 씨앗을 판다고 그랬죠. 앞으로는 이제 우리한테 뭐 금년에도 들어오기로 거의 결정되어 있습니다. 옥수수에 유전자 변형 식품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유전자 변형 식품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결과가 앞으로 생명계에 미치는 영향은 뭐 1, 2년 사이에 나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예를 들면 농약을 쓰지 않고 비료를 쓰지 않고도 잘 생성할 수 있는 유전자 조작을 하면은 농약 칠 필요 없는 거예요. 비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옥수수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럼 일단 현상적으로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라 하더라도 농약 묻은 식품보다 더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앞으로 그것이 어떤 결과로 올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를 들면 배에서 3개월 실어가지고 오면 5개의 농약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안 치도록 하는 거예요. 튼튼하니 3개월을 잘 건너서 생생하게 유지되는 어떤 그 정보를 계속해가지고 공기에 미묘한 어떤 흐름만 있어도 썩지 않게 딱 그렇게 조정을 해놨다 합시다. 3개월간을. 그러면 농약 5개 안 치자는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보면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전자 변형식품 그 자체는. 그러나 이제 변형된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계속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 유전자에 대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아직 자연스럽게 결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취하고 먹고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모든 것들이 유전자 변형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변형을 해왔을 때 생명계에 필요한 것들을 취해가지고 오면서 거기에 잘 못 되는 것은 도태해서 죽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서로 자타를 함께 형성시켜서 살아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유전자가 무슨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초창기에 조그만 그 생명체에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생명계를 이루는 것은 바꿔 말하면 끝없는 유전자의 변형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것은 어울려가지고 수천 년을 두고 적응되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이 뭔가 연결된 데서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단기간에 그와 같은 유전자 조작을 시켰을 때 그걸 먹고 살아가는 생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약이나 비료보다는 좋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모든 것들은 유전자가 변형되어 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다만 생명계와 적응이 얼마만큼 됐었을까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아직 제대로 된 분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즉 유전자 변형식품과 앞으로 우리 삶과 연기적 제대로 분별이 일어날 것인가, 즉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작용을 잘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생명계가 급속히 도태할 쪽으로 분별이 발생할 거예요. 둘 다 분별입니다. 잘 살게 하는 것도 분별이고 잘 못 살게 하는 것도 분별이에요. 갑자기 추우면 모든 것들이 꽃이 안 피어요. 꽃이 안 피는 것도 분별인 거예요. 잘 맞으면 꽃이 피는 것도 분별이에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생명계가 살아가는 것도 분별이고 생명계가 도태돼서 전부 살아 죽는 것도 분별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분별은 생명계가 아주 잘 유통되도록 하는 분별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인류 역사를 보면은 생명계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별은 최소한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국을 따라서 계속 우리 성장률이 높아가는 것을 가지고 생명계를 제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 뭘 의미하냐면 아예 성장 자체를 저성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상태로 가는 것만이 오랜 세월 놓고 보면은 진짜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극소수인 거죠. 아주 극소수.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대안하면은 너무 고속 성장을 하지 말자. 저속으로 성장하자. 이분들은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빨리 성장해가지고 많이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이 갖는 결과가 계속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옛날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서 성장을 마이너스화 시키자 이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반향이 없죠. 주장은 몇 분 하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한 사람의 손해는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해를 나눠 가지면 손해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지구 전체적으로 이익으로 보면은 굉장히 커도 그것이 나의 이익으로 오는 것은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추구를 하느냐면은 작은 나에서 보면은 조그만 이익도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작은 나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손해도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작으니까. 그러나 내가 지구적 상황으로 나를 바꾸면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손해와 이익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크게 보인다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무엇이 크게 보인다는 말은 한쪽이 작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이익이 크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말은 전체적으로 나를 작게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난 의타기적 전 생명계 또는 우주적 이 분별을 보지 못하고 아주 갇혀있는 작은 분별 속으로 세상을 보면은 변계 소집성이 되고 이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생각하는 이익과 손해라고 하는 개념하고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당장 인류가 저성장하면 인류라는 것이 이제 작은 눈이죠. 인류의 눈인. 인류가 저성장하면은 전체 생명계로 보면은 이거 고성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류로 보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해가 굉장히 크게 보여. 안 된다. 우리가 막 7%, 8%, 10%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선진국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득이 수만 불을 한다. 소득 수만 불 된 나라예요. 밥도 못 먹어서 빌어먹은 사람이 부지기 있어요. 미국 가면은 어마어마한 수만 불 소득이죠. 선진국이니까. 4만 불, 5만 불이죠. 국가, 개인 소득이. 밥을 못 먹어서 얻어먹은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일본 가보면은, 근데 처음에 놀랬어요. 일본에 1987년에 처음 갔는데, 우리 한국의 지하도에서 당시에 노숙인들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하철을 가니까 여기서 누워있고, 그 큰 냉장고 같은데 그런 박스 안에 해놓고, 거기서 여기도 누워있고, 여기도 누워있고, 이렇게 누워있더라고. 어떤 아주머니 가면서 아들한테, 너는 커서 저런 사람 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87년대 가니까 그러더라고. 야, 난 일본이 엄청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얼마 안 있으니까 서울 지하도 엄청 많아져 버렸잖아요. 그때보다 87년보다 지금 2008년에 한국의 부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70년대 후반까지는 이북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역전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하도에 노숙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은 굉장히 잘 살 것처럼 보여도 반대로 굉장히 못 삽니다. 지금 사실상 일본에 공장이 하나 있어요. 공장. 큰 공장인데 옛날에 5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했어요. 지금 몇 사람이 한 줄 압니까? 2사람이에요. 2사람. 498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공장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500명을 월급을 주면서 노사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기계로 완벽히 대체하니까 기계 조작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어요. 500명 공장이. 그럼 일본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애진가는 나라들은 큰 공장을 사람 다 없이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무슨 고속도로에 돈 받는 사람들 사람이 많아져 몇 명 쫓아냈어요. 하이패스라고 해가지고 그거 탁 놓으면은 전국 고속도로 그 관리인 한두만 두면은 매표한 사람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전 시스템이 다 바뀌면은 이제 스스로 가서 농사를 짓고 밥 먹는 데에는 돈 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성장은 엄청 높아져도 서울 지하도 가면 계속 노숙인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그거 어찌 선진국이 될 수 있겠어요? 어디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런 시스템이 변하는 과정 중에서 계속 저성장이 되어 왔는데 이제 그런 거에 자리를 딱 잡으니까 이제 성장 궤도로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부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돈 좀 나누란 말을 하고 있잖아요. 돈 좀 나눠라. 500명이 498명 월급을 안 주니까 초기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지만 그걸 은행에서 이제 빌려다 공장을 이렇게 만들면 498명의 돈 월급보다는 훨씬 적게 이자를 주면서 어느 정도 지나면은 비는 그런 기간이 한 10년간 준비 기간에 거쳤다. 일본의 저성장 기간이 연치로 보면은 그런 시대. 그러니까 개인들은 굉장한 저성장 기간이지만 그런 데는 그런 걸 착실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엄청 쌓여가지고 총리가 돈 좀 나누고 삽시다, 총리가.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붕괴되면은 국가가 무엇인가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붕괴되면 개인이 개인만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소비하라고 티켓을 주는 거예요. 나이 든 분한테 공짜로 티켓을 주는데 그분들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써야 이제 소비가 증강돼서 뭘 하는데
이 돈이 떨어지면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회로 가버린 거예요. 사회가 우리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옛날에는 이웃들과 마을과 친척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배경이 싹 사라져가지고 자기 삶을 개인 혼자 책임져야 될 그런 사회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예요. 거의 선진국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옛날 훨씬 못 사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절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이 들어와도 일단 자기 천막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완벽하니 보존해서 보내줘요. 아무도 상치 않습니다. 그때가 더 선진이라고 이야기할 줄 알 수 있겠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 거죠.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내가 참, 근데 군대를 새롭게 새삼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군대가 뭘 하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증오해서 총으로 쏘았을 때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군대라고. 그 사람 그래놔도 그 스님 베트남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전쟁 후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가지고 막 미국에서 방황하다가 베트남 절에 가서 자기를 받아주면서 이제 점점 치유가 돼서 지금 일본에 가서 승리가 된 스님이 써는 책이에요. 이게 간단한 무슨 수용소라든가 이라크의 포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학자이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기르는 것이 군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증오심을 기르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그거 하고 있어요. 옛나라에 더 선진국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에 대한 의지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으로 보면은 저성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저성장으로. 성장해서 굉장히 부자 되는 걸로 가는 게 아니고 의타기의 삶을 사는 것은 저성장으로 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돼가지고 이거 집도 크게 짓고 뭣도 치게 짓고 행사도 하고 1000명 모을 것을 10,000명 모으고 이것이 이제 불교가 잘 될 것처럼 생각한 것이라 10,000불의 소득이 20,000불 되고 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크게 되면은 뭐 여기 절도 마찬가지지만은 서울 같은데 막 10만 명 오는 교회 이렇게 생각되면 거기는 신도도 많긴 하지만 운영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다니려면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바쁘 일한 사람들은 교회나 절이나 갈 시간도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제 여기도 가난한 절 부자절 있듯이 가난한 교회 부자교회 있어가지고 층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류층 이상 다닌 교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중류층 이상 다니는 절. 거기는 가난한 사람이 갈 수도 없어요. 굉장히 성장하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성장하면 들어가는 일이 많으니까 나오는 것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 흔쾌히 돈을 내게 만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흔쾌히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많겠습니까? 갈수록 적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데서 반성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공동체적 종교생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건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와 같은 규모적 크는 것이 그런 문제를 불러있는 겁니다. 이렇게 커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유지하기 위해서. 기아이가 한번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 들어갑니다. 수억. 기아이가 계속 놔두면 몇 년 안 가면 동파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비싸긴 하지만 기아도 만들 때 사람 손으로 계속 눌러서 옛날식으로 만들면 기아가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기아의 팽창률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겨울하고 여름하고 이 사이에 팽창했다 줄여서 탄 율이 높기 때문에 오래 가요. 그런데 기계로 팍 눌러버리면은 그 팽창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 여름을 몇 번 비우면 툭툭 털어져 가지고 저거 갈기 싫어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집이 쓰러지든지. 그러려면 기아 불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을 내라고 해야 된다.
크게 지어놓으면은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늘 행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러는 거예요. 커져버리면. 이게 작은 것으로 살아야 뭐로 사느냐면은 의탁이로 사는 게 의탁이고. 크게 살면은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큰 규모를 갖더라도 집을 크게 짓지 말고 작은 규모 집들을 지어가지고 안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돈이.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돈을 흔쾌히 내기 어렵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누가 힘을 세게 되느냐? 그분들이 힘이 세게 되는 거죠. 의탁기의 분별을 잘하면은 아주 작은 삶으로 만족한대로 가는 것이 의탁의 분별로 사는 것이고, 계속 성장해서 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변계 소집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탁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계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보면 안 돼요. 내 의식의 크기가 나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삶이 커졌느냐, 나는 단단해진 것 같지만 삶이 줄어들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의탁의 삶을 사느냐 분별계의 삶을 사느냐가 결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의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분별은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요. 꽃이 아무리 피고 싶어도 겨울에 필 인연은, 이런 복수초 같은 것은 이른 봄에 피는데 눈 속에서 피어요. 자 보면 노란 꽃이 이렇게 집에 피고 있는데 보기도 아주 예뻐요. 그 꽃을 여름에 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인연이 안 됐으니까요. 여름에 피는 꽃을 가지고 그 겨울에 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피면 인연 소생인데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니하고 관계없이도 내 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니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분별기를 모르는 거죠. 의탁기를. 그럼 뭘 아는 겁니까? 변계 소집성을 아는 거예요. 즉 타자가 나하고는 절대적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너 없어도 살아. 너 없어도 사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가 이제 살짝 뭔가 하면은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일이 조국을 위해서 참으로 잘하는 일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이 다 그렇게 만드니까 전쟁을 탁 부딪히면 가서 이제 개랑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그건 서로 양보했습니다만, 안 하고 있습니다만, 한동안 수소폭탄 만드는데 소련하고 미국 경쟁을 굉장히 했거든요. 이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이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거 하나 툭 떨어뜨리면 일본에 떨어진 건 몇 배씩이에요. 그 말 더 큰 지금 있는 전략 핵무기가 전술 핵무기가 있고 전략 핵무기 이렇게 나누는데, 전술 핵무기는 이제 전술적으로 이렇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쓰고 있는 것을 전술 핵무기라고 하고, 미국에서 탄도를 해가지고 소련의 어디 모스크바까지 떠들 수 있는 것을 전략 핵무기라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작은 것도 있어요. 그 국지전에 막 쓰고 있는 그런 핵무기들이 있는데, 그거 몇 개만 탁 터뜨리면은 지구상에 생멸이 거의 전멸이에요. 옛날에 통계로 하면은 지구 50개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가 지금 지구상에 있어요. 지구 50개를. 근데 전략 핵무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 백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북이 그래서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 그렇게 하면 나도 미국에다 쏘겠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보면은 지금 이건 어마어마한 자기 위협이 되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대륙간 탄도탄이 개발돼가지고 한 미사일 몇 개 딱 미국의 뉴욕을 향해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마찬가지로 북한하고 이북하고 관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는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명분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상대 나라 백성들을 죽이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핵무기에 인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쏘겠다 이거요. 파키스탄도 만들고 인도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일본은요. 딱 시작하면 얼마 안 되면 바로 만들어요. 일본의 핵처리하고 한국의 핵처리하고 미국이 다른 게 전혀 다릅니다. 일본에는 정화된 플루토늄이라는 것이 다 거기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술이 좋으니까 금방 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현재는 핵탄두가 없지만 있는 나라는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치되면 일본에서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전체가 다 내가 너희 백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인류가 가는 방향이에요. 아무도 자가 타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아까 말한 변계 소집성, 의탁이성이 있고 세 번째 이제 원성실성이 있는 거죠. 원성실성. 이제 이 세 개가 유식으로 보아서 세 개를 보는 관점인데 원성실성이라는 건 뭐냐니까 우리 의탁이로 사는 것 가운데 이 타자를 배려하는 게 아니죠. 타자가 궁극적으로 타자하고 궁극적으로 소통되어야만 생명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하면 그것이 변계 소집성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인연관계에서 타자하고 소통이 되어야만 궁극적으로 생명계가 생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원성실성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타자와의 소통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코가 뚫려가지고 공기 숨을 쉬는 것은 우리 수많은 세월 동안에 공기하고 소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연관계 말을 하는 것은 귀를 뚫어가지고 이웃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계 활동 근본적으로 이웃과 소통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생명체라도.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이웃하고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그래서 이웃과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느껴진 마음은 변계 소집성이고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서 삶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마음은 원성실성이에요. 그런데 이웃과 소통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마음과 모르는 마음에 의해서 변계 소집성과 원성실성이라고 부를 뿐 근원은 의탁이성이에요. 근데 의탁이성 특징이 뭡니까? 분별이잖아요. 분별. 분별은 자기 정체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꽃이 이건 자기 정체성을 안 갖는다고 하는 말이 특별히 안 갖는 게 아니고 안 가져야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생명계 자체로 보면은 꽃이 계속 피려고 해도 못 피는 거예요. 지금 저 상태로서. 이 지구적 환경에 맞춰서 자기 개화 시기, 열매 맺은 시기를 맞춰놔야만 꽃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열매 맺는 것으로, 자기는 항상 꽃 피는 것으로 맞춰서는 꽃이라는 존재가 꽃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꽃 스스로 아는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떤 순간도 그것이 그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자기 조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순간의 하나의 모습으로 보면은 그것이 모습이지만 그것이 자체로 허망하기 때문에 모든 모습으로 변화돼서 이것이 생명계를 이루는 거예요. 의탁이성은 본래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허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실성이에요. 그러니 엄청 허망하죠. 허망한 것이 우리의 본실성이니 허무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의탁이 분별은 허망 분별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냐입니까? 허망한 것인 줄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허망한 줄 아는 것.
허망한 줄을 모르는 것은 변개소집증의 중생이에요. 그래 건강해에서 제발 좀 허망한 것 줄 알자. 꿈처럼 허망한 것이지 않느냐. 환처럼 허망한 것이 않느냐. 물결처럼 허망한 게 아니냐. 여몽한 포역. 그림자처럼 허망하지 않느냐. 제발 허망한 줄 좀 알아라. 허망한 줄 좀. 그것이 원성실성이에요. 원성실성. 허망한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 이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별을 제대로 봐서 어떠한 모습도 그 모습으로 자기를 다 드러내지만 머문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허망한 거죠. 이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허망하지 않죠. 그런데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데 이 변화가 우리가 변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집착이 되어버리는 거죠. 변하면 무슨 생명 활동이 됩니까? 한 인간의 생명 활동이 아니고 이 생명 자체가 전체 생명계의 생명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습으로 있고자 하면은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생명계로부터 내가 소외돼서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법계의 생명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법계의 생명 활동은 허망한 것으로 자기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제발 허망하지 않고 싶어 하는 거예요. 허망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흐름을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연의 흐름을 잘 따라서 허망실성을 잘 알게 되면은 집착이 사라졌잖아요. 변개 소집성. 변개 소집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을 잘 아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이 허망해요. 뭐 굉장한 것처럼 알았는데 허망한 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 계속 가면서 아 꿈이구나. 아 그림자구나. 아 못하구나. 이렇게 사유하면 뭐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깨달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 허망한 과정이 일어나는 것은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방금처럼 전체적으로 소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소통을 실천하는 게 뭐냐면 자비념이에요. 자비심. 자, 지혜는 허망한 것을 아는 거고 허망을 실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자비예요. 그래서 허망심과 자비심만 딱 나오면 완벽한 부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 허망한 거예요. 깨달음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요. 오랜 세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실어피에서 이 피에서 뭡니까? 변개 소집성. 허망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웃과 소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의타기에서 상원리 정성, 한상 변개 소집성이 없는 거예요. 변개 소집성은 어떻겠습니까? 아주 작은 나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허망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소통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개 소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허망에 허망을 더하는 거고, 그런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연기적 허망을 보는 거고, 그 허망을 볼 때 인연의 소통이 일어나고 법계의 삶을 살아서 오히려 허망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 말이다. 그래서 허망한 것을 보는 것이 허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원성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